이 우리 컨퍼런스의 목표는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저는 분명히 전달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이빙 뉴스가 23년 동안 또 연간 6천 개 이상의 그런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취재하면서 느끼는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이제 스타트업 CEO들이 뭐 뉴스를 꼭 내야 되냐? 뉴스가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시대니까 AI가 이제 대표님들 회사를 학습을 해야 되고 대표님들의 기술과 제품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로우 데이터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걸 빨리 이제 누구에게인가, 특히 이제 우리처럼 이제 공인된 언론사, 특히 이제 구글이나 빙, 저희들이 뉴스 공급사하고 네이버 포털 이런 데서 공급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걸 이제 뉴스화해서 또 콘텐츠화해서 내야지. 그 요즘에 AI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이나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뢰 있는 정보를 먼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신 분에 그저께 오신 분 대표님들도 요즘에 에이빙 덕분에 이제 AI에서 크레딧이 이제 걸려 나오는 거죠. 어제 한 분 있죠. 푸블렉3에 이제 자기 검색을 했더니 에이빙 크레딧으로 자기께 검색이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얼마 전에 이제 로봇 회사의 대표님도 드디어 이제 에이빙 때문에 자기들도 크레딧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스타트업은 좀 찬스라고 봅니다. 기존에 뭐 우리가 말하는 포털의 어떤 인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그게 조작이 되거나, 조작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의 그 수익에 맞게끔 그게 알고리즘이 짜지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그게 드러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정확한 정보만 걸러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자, 이제 아까 그 울릉도에도 지금 이제 그게 들어가 있죠. 그 저기 지금 그 에이테크의 그 회사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분명히 사례가 나올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유이사님께서 이제 오늘 뭐 지금 대표님은 일 때문에 못 나오신 걸 알고 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30세대가 돌아가는 그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빨리 AI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뉴스예요. 빨리 그걸 그런 그쪽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혹은 뭔가 개선된 사항들이나 또 그걸 써보고 그쪽에서 느끼신 대부분 공공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면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또 그 필요한 그런 데이터로 가공이 돼서 뉴스로 나가면 그게 또 로우 데이터가 돼서 이제 더 좋은, 뭐 다른 나라 이제 언어 장벽이 없으니까, 그렇죠? 언어 장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해주십사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지금 한 대 평균적으로 이제 그 규모에 따라 좀 다르죠, 그 설치 비용이? 예, 모델마다 다소 다릅니다. 아까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모델입니까?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 조달청에 이제 조달 나라장터 시장에 등록한 제품이 있는데요. 기본 모델 그 기준으로 싱글 모델 기준으로 2.5개 매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그 33개 지금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됩니까? 민간과 공공이 섞여 있습니다. B2B. 그렇군요. B2B도 있군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게 또 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밤새도록 늦게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정이 여기서 있으면은 12시인데 오더라, 밤에. 네. 또 어떤 지가 새벽에 또 하고 그러죠. 네. 그게 아마 교통 상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하기도 할 거고 또 다치기도 할 거고, 물론 이제 그 다치는 거에 대한 또 뭐 숫자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효과적인 거라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미 도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한 대 샀다가 2대 더 사고 2대 더 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매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게 어떤 효용을 느끼고 자동화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주체들이 주로 이제 그 지방 정부의 그 뭐 도광역급입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주로 합니까? 둘 다인데요. 일단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돈을 집행하지는 않고요. 25개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 뭐 동작구, 도봉구 이런 구에서
서울 같은 경우 25개 구 중에 15개 구에는 이 선별장이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서 각 구에서 의회 예산 통과해가지고 그 당해년도 얼마나 더 시설에 대해서 고도화를 할지 구매를 할지 이런 예산 작업을 하고 구매를 하고 이런 네, 절차들이 그러면 그게 진행이 주로 이제 주체들이 기초단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건 이제 광역급에서 결정을 해서 만약에 다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서울의 경우는 그렇고요. 서울.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청도군은 아, 군청에서 바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 기초단체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지금 어떤 도급에서 만약에 어느 부분을 제한한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그 이유가 대부분 지금 그 이런 여기에서 일을 하는 우리 흔히 사람들이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나이가 뭐 먹은 사람이나 그러죠.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역의 요즘 문제들이 다 고령화돼서 그 이제 사람도 구하기 쉽지 않고 또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한한다면 주로 이제 뭐 지방 정부의 큰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나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 좀 제한할 수 있겠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 도 안에 각 군에서 군에 군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하는 게 거죠. 더 효과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만약에 그 거래를 하고 싶은 거래라기보다는 제한하고 싶은 그런 기초 단체가 있으시면은 예. 특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한번 제안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지금까지 뭐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혜욱 이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보면 대략 이제 보면 그 관로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건물이 노화가 됐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학교 지었는데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됐죠. 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50년, 뭐 60년 된 건물도 있고 네. 뭐 그 이상 된 건물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학교다 보니까 이 방학 중에 이거를 뭐 다 교체하기는 힘들다 보니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학교 앞에까지만 네. 그러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그럼 학교들 건물들이 대부분 노화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럼 먹는 그 물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가 있으니까 네. 이 아리수로 이제 깨끗하게 공급이 되고는 있는데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광역적이고 그 학생이 또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예산이라는 거는 또 한정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다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지방 정부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갖고 있겠군요. 대부분 학교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 청소 뭐 이 정도 예산은 잡혀가 있어요. 네. 있는데 관 청소 같은 경우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일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유효할 수가 있는데 다시 또 방학을 하고 또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다시 되는 또 거죠.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걸 빨리 이거 그 사실을 알고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문제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사나든지 뭐 TV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수질 사고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사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어쩌면은 유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뭐 그렇게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뭐 교육부 장관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교육부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은 있는데 학교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이걸 적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귀찮다고요? 예. 그 행정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행정실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 없던 기술이잖아요. 네. 대부분 스타트업 기술들은 과거에 없던 기술입니다. 네.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기술을 굳이 이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까? 네. 새로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이해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작년 사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미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를 적극 행정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최종 결정권자가 그 각 학교의 행정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교장이나 일단 교육감? 교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행정실장님이 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조건이 만족해야만 이게 아니 되는 예산이 거거든요. 배정이 돼 있는데 이미. 예, 왜냐하면 이제 행정실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예산을 받는 게 이제 좋은 거고, 행정실에서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예산을 이미 책정 받아놨는데 네. 또 불구하고 실무 책임자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기조도 이 적극 행정을 하라라고, 그리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적극 도입하라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약간 강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먼저 적극 행정을 한 분들에게 이게 상점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좀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기술 도입 이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예산이 책정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산 안 쓴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도 굉장히 좀 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뭐 지난주 뭐 당장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힘들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래서 문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학교에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던 거를 굳이 이거를 해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사실 근데 학교에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기업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전혀 일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네. 일단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은 어른들이 우리를 이런 부분까지, 이게 물 마시는 것까지 신경 써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학교에 내가 소속해 있는 거에 대한 이 소속감을 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90% 이상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어른들의 그 생각과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생각은 많이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이들인데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군요. 아무튼 그건 그 얘기는 좀 그 대통령이나 그 장관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무슨 타운홀 미팅이 아니라 이런 살아있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아이들은 이제 특징이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 계층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 계층이 몇 계층이 있는데, 네. 병원에 있는 환자, 어,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학생들, 이 계층은 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준비해주지 않으면은 그 위에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결정권자는 건데,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는 자기들이 소비자인데 결정권자는 네. 따로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적극 행정을 하는 분들에게 상점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점이 아니라 안 하면 벌점을 줘야 되겠군요. 자, 우리 다음에는 그 아까 PM 에너지 솔루션의 현대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부분 중에서 지금 전동 휠체어에 들어가는 게 지금 납축전지가 들어가고 그게 아까 24kg. 네네 24kg. 근데 그거를 리튬을 바꿨을 때는 8kg. 네네. 야, 이건 획기적인데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럼 가격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선 기존에 아마 새로운 배터리로 만든다면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수명으로 저희가 보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재사용 배터리나 이렇게 하면은 한 2배 안쪽으로는 지금 와서 실제 수명 3배에다가는 경제성도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동 휠체어가 그 축전지 무게 때문에 24kg 더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효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게가 네, 맞습니다. 되면.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힘들고 네네네. 움직이기도 힘들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관련 부처가 어느 쪽입니까? 아마 복지부입니까? 보건복지부 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기 기사를 뭐 작년에 저도 요거 때문에 좀 봤더니 작년에 장애인협회에서 계속 그 요구는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좋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도 그러니까 화재라는 거는 전기장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 휠체어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좀 더 좋은 배터리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단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배터리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걸 누군가 신청하고 그게 보조금 대상돼 있는 제품으로 등재가 돼야 되는데 이 절차가 완벽하게
리튬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에서 등재를 해야 되는지 법안 발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군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배터리 물론 이제- 국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행정부에서 하면 되겠는데요. 담당자가 뭐 네. 그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대상의 배터리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싸고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등재를 하기 위한 어떤 규정들을 마련해서 이 정도의 제품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용 배터리라고 인정하고 그게 보조금 대상이라고 되면은 저희가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정부의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뭐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뭐 행정은 속도라는 그런 네. 얘기를 한 적인 네. 것 같은데 그 대부분 이제 그 실무 책임자들이나 아까도 이제 그 교육 쪽에 아까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무 책임자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등재를 하고 혹시나 네, 이게 무슨 일이 사고가라도 있을까 싶어요. 나면은 그러니까요. 이제 담당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서 그런지 조금은 뭐 굉장히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뭐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더 담당자께서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정책 위반을 해주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뭐 좋은 솔루션을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더불어서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가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그것도 그냥 일반 소비자가 아닌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서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지금 23개 회사가 지금 오늘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금 나온 얘기들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법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그 안에 관행이라든지 이제 그 사람이 갖게 되는 편견이라든지 뭐 혹은 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게 큰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한 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 몇 년 사이에는 이런 부분 약간의 이제 다른 부분들을 해왔습니다만 뭐 국방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해왔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CS에서 혁신상을 많이 받았어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받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야 이렇게 받았는데 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우수한 기술과 제품들을 갖고 정말 이 현장에서 그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됐다는 그리고 그걸 또 레버리지로 해서 또 그 스타트업들은 스케일업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얻은 또 레퍼런스를 갖고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지금 해외에서도 대부분 아마 물론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럼 당신들 그럼 한국에서 그럼 실적을 보자. 근데 한국은 실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정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스타트업 CEO들이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명료한 그런 메시지나 키워드를 낼 필요가 있다. 뭐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모든 부처에 다 공급이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메시지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뉴스로 만들어지지,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는지 뭐 쇼츠로 만들어지면 나갈 거예요. 나가면 그 타겟이 명료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이거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게 결국에는 그쪽에다가 이제 도달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 아마 현장에서 느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질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에이테크 아까 이제 유이사님께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로봇의 이제 중에 장치로 이제 그 규격화된 것들이 이제 지금 제품화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뭐 그 분리하는 그런 뭐 기술이나 데이터에 대한 축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건축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뭐 백화점이라든지 무슨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예 건축을 할 때부터 일정 부분을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그 일정 규격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로 그죠? 건축에 아예 인베디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상품화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실제로는 이제 실시 설계단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 공사 뭐 일정 규모에 대해서 이제 설계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확정을 지으니까요.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이나 규제나 아니면 규정 안에서 그 규모에 따라서 뭐 어떤 방식의 기술을 반드시 도입해라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좀 어떤 맥락이 좀 필요하겠죠. 명확한 그걸 도입을 해야만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에 보면 건축에 관계된 법은 대부분 이제 광역급의 지자체 장이 결정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나 시장이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뭐 로비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런 제안을 이제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이 주인공. 우리는 그냥 스포터즈인데 미디어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가 매우 의미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건 뭐 현재 그런 형태도 되지만 저거는 도지사가 또 시장이 결정을 하면 일정 건물의 규모가 이상이 됐을 때 당연히 또 어떤 쓰레기가 배출하는 그 규모가 클 때 당연히 그럼 거기서 얼마를 할애를 해서 예. 그 시설을 집어넣어야 돼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꼭 이제 에드테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동종업체에 관계된 기업들은 훨씬 더 그게 큰 시장이 열리겠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유사님 그쪽 전문가시니까 네. 그런 제안을 이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혁신상을 받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트론이라고 하는 이동형 모델인데 단계적으로 그 모델을 어느 지자체랑 어떤 방식으로 빌드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지자체마다도 기후테크에 대해서 그걸 좀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다소 다르잖아요. 경기도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저희도 경기도의 하나의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아이템을 제안하고 올해는 이제 실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자체들마다도 텐션이 다르고 그 합이 잘 맞는 곳과 먼저 단계적으로 사업화 단계를 넘어가고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도 뭐 어떤 기준도 동시에 그 이후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건 이제 공공에도 이제 뭐 당연히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직접 건축주들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주들이 이제 지불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나면 설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17개 광역 이제 특정을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요. 서울시에 제안할 기업, 그다음에 뭐 경기도에 제안할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또 17개 대상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에티테크가 방금 말씀하신 걸 경기도에 출마할 예상자들에게 그걸 예상 후보들에게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만약에 뭐 좀 형편이 된다면 그때 출마 예정자들을 예상자라고 그래요. 예상자들이 한두 명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이거든요. 불러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국회에다 다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하고 있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바쁘긴 하겠지만 우리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그 사람 저런 것도 하면 되겠구나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출마 예상자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몰랐는데 이제는 어떤 행정이라는 게 실질적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야 그냥 뭐 도로 닦겠다 뭐 이런 것보다 그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인가 그 사람이 좀 뜬 이유가 정말 디테일한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티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 프라이오리티로 우선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요즘에 뭐 재난 재해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지방 정부에 왜 쓰레기차 네. 그러면서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방 정부에서는 뭔가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거라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경기도에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하시고 또 도에서 돈을 대는 게 아니라 도 안에서 앞으로 그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시면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의선 지오그리드의 정의사님께서 아까 이제 그 잠깐 하시던 말씀 중에서 그 국방부의 이제 그 군 부대 얘기를 했는데 그 군 부대도 이제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계층, 특히 국방부가 그 상명하복 방식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장교나 부사관을 하고 있고 관사에 있는데 물이 만약에 뭐 녹물이 나온다, 혹은 이물질이 나온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다가 내가 항의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쟤 뭐지? 쟤 혹시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샤워 필터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냥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대부분인 걸로 제가 첩보를 들었습니다. 첩보인 거죠. 예. 혹시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방부 관계자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첩본 거죠.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원천적으로 그걸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철원 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그 철원 지역은 지금 수돗물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사가 힘들다라면 저희가 또 창업 기업이고 스타트업이니까 그래서 스타트업과 이 협력을 맺고 직접 나와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설문도 해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뭐 물이 더럽다 하더라도 그 책임 소재를 뭐 이런 것들을 다 면책을 해야겠죠. 그런 조건이 돼야만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국방부에서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좋은 기술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꼭 뭐 그거는 이거 지오그리드의 어떤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철원군이라면 제가 그러니까 3사단, 5사단, 6사단에 있는 지역 같은데 5군단에 있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관계자들은 이거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부대에 침투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작전을 구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을 오염시키거나 옛날에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그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러 이제 균이 있는 거를 우물에다가 투입해서 이제 이런 전력을 낮추고 혹은 이제 시민들을 많이 아프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전략을 많이 했는데 군부대도 어떻게 보면은 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장병들 특히나 이게 우리가 가고 싶었던 뭐 간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부름에 의해서 이렇게 간 장병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께서 다 이제 깨끗한 물, 최소한 물 정도는 깨끗하게 먹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지도자층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의지를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부대 지휘관들이 아마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바로 가서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물 틀어보면 되니까요. 네, 지금 혹시 지금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내일 바로 방문해서 뭐 확인할 수 있고 도입하는 것까지도 2주면은 충분히 다 도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는 뭐 하루면 끝납니다. 뭐 자고 있을 그 밤 사이에도 할 수가 있고 혹시 뭐 훈련 나가게 되면은 뭐 혹한기 나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저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뭐 이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오리에서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 대표님, 그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동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네네네. 작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햇빛 소독에 대한 네네네.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로 뭐 네네. 이제 또 대통령도 상당히 그런 네네. 관심 많으신 것 같고 네네. 이건 뭐 대통령만 전 세계 지금 네네. 태양광 에너지가 네네. 뭐 관심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럼 결국엔 이제 ESS 장치가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협업을 해서 네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그 마을 단위에 그게 벌써 꽤 많은 과제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쪽에 태양광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네네네. 그 ESS 장치 쪽으로 뭐 또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그것도 갖고 있고요. 실은 작년에 지금 제주도에 보면 제주 TP에서 우리 하우스 농가용으로 해서 그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해서 ESS로 만드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햇볕이 뜰지 어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발전량을 저희가 사용할 때 그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려면은 배터리가 들어가서 ESS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AI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전부 다 고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원자력이라는 우리가 기저역 전력이 있지만은 결국은 기저적 이외의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들을 합치려면 ESS가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ESS 솔루션은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ESS는 못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ESS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핸드필면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은 그럼 지금 방금 이제 규모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이제 그것들 중에 이제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대규모 투자가 우선이 돼야지 네네. 이제 선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뭐 시장 규모는 대략 제가 보니까 뭐 작년에 2025년이 100억 달러가 넘었고 네네. 계속 20% 네네, 정도 계속.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그 경쟁 업체들도 있을 네네. 텐데 그 지금 투자나 라운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시드 단계고요. 네. 저희가 뭐 지금 올해까지 한 5억 정도 지금 투자를 받은 상태고요. 지금 시드 단계에서 지금 실은 투자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한테 만약에 이제 뭐 제안을 하거나 얘기를 한다면 투자자는 뭔가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우리 회사가 이런 강점이 있어요. 이 네네. 경쟁사에 비해서. 네네.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클 수 있으니까 예. 투자를 해달라 한다면 네네. 경쟁력이나 강점을 뭘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팩을 개발하는 동종업체는 국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뭐 기존의 업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타겟을 조금은 아까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좀 틈새 시장이라는 니치마켓 시장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중소업 기업들이 못 보는 시장을 좀 타겟을 맞췄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납산 배터리를 리튬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납산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아야 좋은 솔루션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거를 20년 동안 봤던 경험을 해서 실제적인 제가 들어가려는 부분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런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S 혁신상이라든지 대용량 ESS를 가기 위한 기초 핵심 기술인 BMS라든지 셀 분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팩 기술들을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들을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점프업할 수 있는 기술들은 차곡차곡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해주신다면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아마 조금 POC를 통해서 내년 정도에는 좀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가 좀 보고 나중에 한번 뭐 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또 특징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을에 대한 이제 정 이사님 아까 보니까 투자를 꽤 받았던데 그 사이에? 네, 저희 6번의 투자를 받고 이제 시리즈 A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올해 목표는 매출을 이제 충분히 이제 숫자를 만들고 그 시리즈 A 투자 받는 것까지가 저희의 올해 목표입니다. 그럼 그 만약에 또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 경쟁력이나 강점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지금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물 문제는 대한민국은 정말 작은 거고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같이 그리고 이 관광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물에 대해서 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걸 조치할 수 있는 솔루션이 사실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물질을 어떻게 차단하는 기술까지는 굉장히 흔한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이 배관을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기술, 이 각각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브랜딩된 기업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지오그리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시장을 첫 번째 타겟 시장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학교만 보더라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학교에는 모든 학교에는 저희 시스템이 다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그럼 예산이 우리 세금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주가가 굉장히 5,000비 찍고 지금 또 6,000비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료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기업의 그 시총이 지금 2배가 넘고 3배가 넘고 좀 심한 곳은 10배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사주를 이렇게 부지런히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 그 코스피를 지금 짊어지고 이 2개 기업이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뭐 소각하는 그 주식의 이 금액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입니다. 이 수십조 원 중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주가가 더 오르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주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이제 사회의 공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주 이익 실현 이런 것도 기업에 당연히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공헌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쓰고 계시고 하지만 이 소각되는 주식의 일부만이라도 이런 거를 학교라든지 그리고 물을 선택할 수 없는 계층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이걸 다 도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이걸 다 도입하는데 1조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조 원이 1년 만에 다 도입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해에 1,000개 정도 학교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나서서 같이 이런 자금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한 이유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오그리드의 정 이사님은 가서 그 김 대표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조만간 그 특정 기업,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뭐 자사주 소각한다 그러고, 아까 보니까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또 좀 아까 우리가 또 미팅을 했는데 어떤 그 또 재단, 그 사회공헌재단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꼭 특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몇 곳에 이걸 하는데 얼마가 들어. 근데 이걸 얼마가 드는데 이걸 SK 하이닉스에서 좀 해줘봐.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컨퍼런스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그죠? 네, 사실 준비한 자료 중에서 이 교육부 관련된 자료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그 에이테크에 이제 그 유사님께서 이제 또 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이테크만 꼭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회사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 투자자가 있다면 지금 투자 라운드는 어떻게 되죠? 저희는 한 1년 반 전에 A 라운드를 마치고 지금은 그 다음 후속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B 같은 경우 지금 장치이기 때문에 꽤 많이 받아야 되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투자자들이 근데 저기는 정말 투자하고 싶다, 투자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경쟁력이나 강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경쟁력과 강점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산업의 이제 방향, 성장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차라든지 지금 뭐 로봇 쪽이라든지 그 산업이 기본적으로 가야 그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버려지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동화하는 것이 말 그대로 사람을 대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갈 거라고 우리가 이제 좀 눈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장 작은 단위 쓰레기 하나하나마다 그나마 값어치가 비싼 생활 폐기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버려진다는 게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의류 폐기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설 폐기물 또 전자 폐기물 굉장히 이 버려지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종류별로 선별해서 다시 그걸 재생하고 있는 산업이 많아서 이 기술을 먼저 독점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내재화했다면 다른 솔루션으로의 확장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 혜자인 어떤 특허권이라든지 노하우를 많이 쌓고 있으면 적어도 특허를 보통 자국에서 먼저 내니까 자국에서는 쉽게 추격자가 따라붙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그 특허의 수가 50개, 10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지뢰밭을 밟지 않고 다 회피하면서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그 버려지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선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빠르게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하게 그 산업들이 커갈 때 저희는 기회를 볼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 5배, 10배의 어떤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이트테크는 저희가 이 시기들을 버텨가면서 그 산업이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만나면 저희는 가장 크게 도약할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방금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런 그 영감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에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PM 에너지 솔루션도 있습니다만, 때문에 거기에 최근에도 이제 그 플라스틱을 갖고 재생을 해서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걸 뭐 시그니처 아이템을 만들어서 뭐 엄청나게 그 대박을 친 그런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있듯이 그 이후에 그죠? 그런 관련 산업들을 또 확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도 나중에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별도로 또 이제 한번 제안하는 그런 또 그 컨퍼런스를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그 이번에 컨퍼런스 나오면서 이 말은 꼭 내가 해야 돼. 이건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이게 라이브로 지금 나가고 있고 박제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 AI 학습하는 그 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혹시 야 이 얘기는 꼭 내가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씩 혹시 좀 더 하십시오. 네, 우리 유이사님. 최근에 한 2년 동안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경험을 쌓고 태핑을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글로벌 시장이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먼저는 상당히 그 시장을 장악해야 되겠지만 빠르게 눈을 돌려서 이 모델을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게 확장하고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 대상국은 사실 아이템이라든지 사업 전략에 따라서 선진국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도국형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진국형이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건 결국 이렇게 눈으로 성능이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주 명확한 설비들은 그 현장에서 오퍼레이팅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것까지 가는 게 일단 1단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특고라든지 여러 중기부라든지 그 POC 사업을 해외 글로벌 POC 사업을 지원하려고 많이 애를 써주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단계에 안착하고 그 시장에서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유럽에서 왜 대한민국의 제품을 굳이 사야 되냐? 너네 거 되게 뭐 CS는 어떻게 할 거냐 고장나면 여러 뭐 물리적 거리부터 해서 기술력에 대한 검증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수출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주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도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안착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미국은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그냥. 그렇죠. 예, 그냥 버린 이유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가서 들은 얘기는 왜 이렇게 막 버리냐고 그랬더니 그 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노동력을 만들려고 그거 굳이 분리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일자리 만든다고 그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물론 그쪽에도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죠. 예, 미국에서는 그 대량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예, 현 대표님께서 예. 저도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결국은 국내 시장은 작습니다. 작고 결국은 이런 기술들이 글로벌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실은 뭐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있지만 CS 혁신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결국은 뭐 저희가 중소기업이지만은 미국의 테크 기술로서 인정받고 그런 부분들을 상업화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국내에 대한 어떤 지원 솔루션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은 굉장히 미국이라든지 아까 저희가 뭐 에디슨 워드도 들어갔지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인정받는 기술인데 한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효과는 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조달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정부 사업을 했을 때 CS 혁신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도 뭐 일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글로벌하게 인정받던 기술들이 결국은 국내에서 조금 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성장해야 그런 실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굉장히 매출로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기술 단계라고 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제품화하고 상품화를 하는 과정들이 절대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기술 지원이라든지 정부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인정받던 기술들이 상품화돼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상을 수상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인정받았는데 국내에서는 CS 혁신상이라는 걸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도 없고 그거 받았는데 그러면 그냥 받았네 축하한다. 요 정도가 실은 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더 그 상품화해서 실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물론 미디어 회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혁신상을 받은 기업, 그다음에 에디슨 어워드 받은 기업, 뭐 IF상 받은 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를 인정받은 그런 것들을 갖고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해외 이제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 투자자들이나 혹은 뭐 정부라든지 해외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 주체들한테 정보를 전달할까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우리 같이 이제 스타트업만 취재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알려서 이제 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럼 뭐 지금 최근에도 뭐 대통령도 뭐 이제는 창업 중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뭐 약간 허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스케일업 하는데 이번에 뭐 스타트에는 뭐 지원한 게 없고 업만 지원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업 쪽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스케일업 하는데 그건 좀 대통령께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스케일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 맞게끔 스케일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 세금이 GDP의 거의 30% 되니까 그걸로 레버리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 회사가 공이 아마 그런 쪽에 아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추가로 뭐 이제 더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네.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시작한 회사를 뜻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걷는 길은 사실은 처음 걷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어리숙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기업을 영위하던 그런 기업보다 오히려 더 최신 기술을 다 집약해서 더 최신의 기술로, 또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어려운 기술을 쉽게 풀어내는 거, 이걸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스티븐 잡스가 하는 이 경영 철학인데, 어려운 것도 쉽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객이 그걸 느끼게 하는 거, 여기까지가 혁신의 완성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은 스타트업이라서, 처음이라서 그래서 많이 꺼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세계 스타트업이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복지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또 각 지자체장들, 또 기초단체장들도 들었으면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CES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 커스텀, 그러니까 CS 혁명이 필요하다. 근데 그 커스텀 혁명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혁명입니다. 그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혁신적인 것들을 개발해도 그 제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의원이나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 이 법을 위반하는 책임자들이 현재 시대 흐름을 빨리 꿰뚫고 오늘도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좀 새겨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는 이제 environmental에서 환경,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연 환경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일하는 산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 대한 혁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S는 그 구조인데 그 구조 혁명인데 아까 이제 우리 잠깐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작은 부분도 그 구조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CS란 말을 이제 그 키워드로 항상 제가 이렇게 영감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그 실질적인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사람의 생각과 결국에 사람이 결정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로의 기회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그 정말 절묘한 그런 우리의 타이밍에서 그 빨리빨리 내려줘야 될 그런 어떤 법 제도에 대한 위반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어떤 조달의 그 구조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또 생산적인 그런 영감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돼서 정말 제 스스로도 좀 감사하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만 이 스타트업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 각 지자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콜라보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해서 지방 정부의 문제도 해결하고 중앙 정부의 문제도 같이 스타트업들하고 해결하면 좋겠다.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